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관련 과목들 공부하시면서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 전에 청소년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잠깐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저는 이제 청소년 관련 과목들을 강의하면 항상 첫 시간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것 했더니 요즘 뉴스에 어떤 거 많이 나오나요? 뭐 폭력, 학교 폭력, 뭐 청소년들 성매매라든지 굉장히 극악한 범죄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막 그렇게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생각나 이러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뭐 꿈, 미래, 뭐 환상, 그리고 즐거움, 행복함, 뭐 사춘기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거 하고 질문했더니 어떤 분은 럭비공이다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럭비공이 떠오른다. 럭비공 왜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본인은 청소년들 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서 아이들을 만나면 너무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고, 뭐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많이 표현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청소년 했을 때 무엇이 떠오르셨나요?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잘 떠오르는 게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청소년 하면 자, 색깔로 표현해 볼까요? 청소년 하면 색깔로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제가 색깔로 떠올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그랬을 때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색깔이 이제 그 연두색 계열의 그런 초록색 있죠. 그런 파릇파릇함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청색, 파란색 계열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붉은색이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노란색이나 뭐 다양한 색깔로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색깔로 떠올렸을 때 그 색깔이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에 대해서 떠올릴 때 항상 제가 그 수업에 가서 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좋은 말만 하시는 클래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이제 모여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개개인은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요, 뭐 밝아요, 뭐 신선해요,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록색이 떠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전체 인원이 그렇게 청소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질문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들,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아이들, 반항하는 아이들, 뭐 사춘기, 혼자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두려움, 뭐 이런 것들, 불안, 고민, 뭐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걸까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만든 사회의 탓일까요? 혹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대부분이 1차적인 이제 정보 습득 과정으로서 뭐 가족 내에 청소년이 있다면 경험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매체에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나는 직접 그 청소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대중매체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너무 밝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니까요.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대중매체에서 청소년들을 다루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한 아이들,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실태, 그 극악성, 범죄하는 아이들, 뭐 오토바이 타는 폭주족 아이들, 아이들의 고민, 진로 걱정,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청소년 집단은 문제 집단인 것처럼 내 아이는 괜찮은데 이 아이가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이 나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도 나쁜 아이가 나쁜 것에 물들 거야. 그럼 어떡하지? 라는 염려만 하세요. 그런데 TV에 나오거나 혹은 친구에게 가해를 하는 아이들이 내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의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가해자가 내 아이가 되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지만 그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요, 문제를 일으켰다 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사실은 그 아이들은 그냥 정말 그야말로 그 시기에 청소년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는요, 청소년들을 보면 뭐 TV에서는 자살이네, 폭력이네, 뭐 담배 흡연, 뭐 가출팸,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성매매까지. 그런데 학교에 있는 아이들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문제 행동을 막 두드러지게 하거나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된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청소년은 어쩌면 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떠올릴 때 부정적인 것을 떠올리는 이유는요, 뭐 그것이 본인의 과거에 대한 투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경험해서 아이들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된 청소년에 대한 정의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린 정말로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도대체 청소년 친구들의 특징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과 개인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청소년에 대해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뭐 개개인이 가진 청소년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측정하거나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에 대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작위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단, 우리 세대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뭐 개개인의 가치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집단이 보는 청소년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본 과목의 수업에서도 가장 초반에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라는 걸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다룰 것들은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뭐 문제 행동을 알아보겠죠. 그런 다양한 문제 행동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문제 행동을 경험하는 친구들, 일으키는 친구들, 가해 피해 학생들은, 가해 피해 청소년들은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체 청소년이 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 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개인적인 뭐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여러분들이 접근도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청소년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정책적인 접근과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방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청소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정리가 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또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청소년 문제와 보호 시간에는 아무래도 문제에 노출된 친구들,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것은 전체 청소년을 대표하는 사례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법적으로, 사전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국어사전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을 이르는 말입니다. 청년과 소년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adolescent와 youth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청년과 소년의 중간 지점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와 청년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를 청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adolescent, youth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자, 그러면 영어 사전에서 영어로 사용되는 adolescent, youth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지 우리는 보통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덜레센트는요. 청소년 맞아요. 청소년 맞는데 약간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발달론적 관점에서의 그 시기, 특정 시기의 사람들, 청소년을 어덜레센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발달론적 관점이라면은 이제 생리학적 발달 국면이죠. 그래서 우리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발달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어덜레센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어덜레센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청소년기의 뭐 과도기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뭐 이렇게 어떤 당장의 시민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유보된 시민권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유스의 개념을 사용할 때는요. 유스는 사회심리적인 관점에서의 용어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사회적, 심리학적인 그 생활 국면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만의 독특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청소년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권리와 더불어서 청소년도 이 사회에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세대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뭐 유스의 개념과 어덜레센트의 개념을 동시에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용어를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동일하게 사용하죠. 근데 청소년 학에서는 어덜레센트의 어떤 발달적인 부분보다는 유스의 주체성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청소년 학에서는 어덜레센트보다는 유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인 정의는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단계로 봤을 때는요, 청소년은 뭐 우리 아까 사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과 소년의 중간 단계죠. 그리고 성인 이전의 독립적인 다 모든 것이 독립하기 이전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청소년이 청년과 소년의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청소년 하면 어느 나이를 생각하세요? 사회적으로 보통 청소년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1318 세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1318 관련된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청소년 하면 1318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중고등학생들 기준 정도 됐을 때 청소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지는 이따 보겠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청소년은 보통 중고등학생들을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은 자, 우리가 독립을 이야기할 때 왜 독립을 이야기하냐라고 했을 때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중간 단계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년은 독립된 인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이라 하면 모든 것이 독립된 시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독립하냐? 자,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일까요? 자, 이때의 독립은요. 일단 뭐 독립이다라고 하면 경제적 독립이 있겠죠. 경제적 독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먹고 사는 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때가 되어야 돼요. 그래 성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독립하지 못한 시기를 청소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독립이 경제적인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독립입니다. 사회적인 독립인데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사회적인 독립이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성인이라고 봤나요? 농경사회에서는? 결혼하면 성인이죠. 우리가 이제 결혼했을 때 책임져야 되는 사회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몰랐던 나에게 더 많은 가족이 생기고 더 많은 가족을 챙겨야 되고 책임지고 또 이제 내가 아이를 낳고 막 가족을 구성해서 이끌어 나가고 이것은 굉장한 책임이고 독립이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독립을 사회적인 독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독립이 있는데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이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의 독립인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내가 혼자 결정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살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독립이 그냥 돈만 번다고 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독립되었을 때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성인이 되었다라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독립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 청소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사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청소년기는 길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첫 번째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요즘에 취업난이 굉장히 이제 청년 실업난, 뭐 취업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사회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참 많아요. 경제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많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취업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청소년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요즘에 이제 대학 공부를 하고 대학 과정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학위 과정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뭐 공부의 시기가 없죠. 공부의 시기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점점 그러니까 쉬운 말로 가방끈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방끈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전공으로 쭉 뭐 석사, 박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사, 석사, 박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이제 학위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혹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내가 학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공부해 볼까? 그래서 지금 혹시 다른 전공을 하신 상태에서 청소년이 궁금해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학업을 하는 시기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뭐 좋아요. 그런데 20대의 사람들을 이제 쭉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공부를 하느라고 뭘 안 해요? 뭐 취업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공부의 시간이 길어지는 측면도 그렇게 공부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하느라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혹은 고학력자의 미혼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결혼을 했을 때 성인이다 라고 보면 결혼 적령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20대 초반이 결혼 적령기다. 여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70년대 20대 초반의 결혼 적령기다. 뭐 28만 돼도 6, 7, 뭐 8만 돼도 노산이다. 막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010년대에 사는 요즘은요. 여성의 결혼 적령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뭐 30살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이제 그냥 제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혹은 내가 하고 싶을 때가 결혼 적령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의 시기도 늦어지죠. 요즘에는 만 나이로 이제 35살이 넘어야 이제 고령 임산부가 되는 거예요. 노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뭐 시기적인 것도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초산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자기 전문직을 쌓으려고 하다가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들, 그러면 사회적으로 독립되는 시기도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더 사회적인 의미에서 길어지게 되고요. 심리적 측면에서의 독립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뭐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내가 결정할 때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성인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헬리콥터 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이제 엄마가 다 결정을 하고 계획을 해서 아이의 뭐 진로까지 다 이제 결정해주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데, 실제 대학에서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20살 넘어가면 자기가 자기 거 결정하고 사회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거 결정하고 진취적으로 하고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강의 계획서를 보고 부모가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험 문제를 가지고 컴플레인을 건다거나 뭐 성적 가지고 이거 성적 좀 올려달라고 컴플레인 한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뭐 제가 직접적으로 당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도 있고 신문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대학에 학사 일정까지 이제 연관을 해가지고 막 전화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자녀들 과연 성인이다, 독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부모가 이제 더 많이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양육을 하다 보면 성인이 되어서도 법적인 연령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못해서 실제 사회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기를 살고 있는 성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청소년기다, 그들에게 청소년기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측면의 청소년기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사전적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법적인 정의로는 어떻게 청소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을까를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 관련법 중에서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 두 가지 이제 양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에서는요, 청소년 연령이 9세에서 24세예요. 그런데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단 당해년도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는데요. 어쨌든 9세에서 24세와 만 19세 미만 이게 달라요. 법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청지사 청소년 지도사 면접 갔을 때 청소년 연령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뭐 9세에서 24세입니다. 이건 50점짜리예요. 만약에 청소년의 연령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이고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단 당해년도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시면은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막 헷갈리고 뭐 18세요, 뭐 20세요, 뭐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오답 처리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근데 이제 법에서요 보면은 아니 같은 청소년 관련법인데 기본법은 왜 9세에서 24세고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이냐? 도대체 법을 만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법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도 학부 다닐 때는 법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비난을 많이 했던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수 입장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보다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깊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더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요. 왜 기본법은 9세에서 24세고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일까를 고민했는데요. 법률을 쭉 읽어보면 법령집을 쭉 읽어보면은 이해가 돼요. 법의 목적이 다릅니다. 법의 목적에 따라서 나이를 다르게 하는 게 당연해요. 자, 기본법은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에요.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기르기 위한 거고, 청소년들을 개발하는 측면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청소년들로 키워나가기 위한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법률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정책이 세워지고 정책에 의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현장의 사업들이 펼쳐지는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공모가 떴어요. 그런데 대상자를 보니까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24세 이하의 대학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 제목은 청소년 국제교류인데 왜 중고등학생들이 안 가고 대학생이 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추구하는 청소년은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대학생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령을 좀 높게 잡은 거는요. 정말 미래 인재로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더 많은 그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럼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나이를 24세까지 잡아놓은 거죠. 9세에서 24세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기본적으로 이제 예비역들을 제외하고 그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나이의 연령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보호법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호 관련법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은 아니고 청소년들을 사회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 환경을 제공한 자를 규제하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법을 만약에 24세까지 해놓으면 다른 법령이나 사회적 의미에서 20살 넘어가면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미성년자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게 술, 담배를 하려고 하는데 너네 안 되잖아. 청소년이야 라고 하기에는 이들의 사회적인 위치와 사회생활과 맞지 않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법은 그러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요 나이 때까지 20살 이전의 나이에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나이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 만든 사람 욕하지 마시고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면 당연히 달라야 된다는 것을 정말 알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과 유사 명칭으로는 소년법에서 이야기하는 소년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자를 소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연소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이 연소자라는 개념은 공연법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동이라는 용어도 청소년이라는 용어와 의미적으로 혼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보통 아동은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청소년은
그래도 이제 1318 세대 조금 더 10대를 이야기하는 측면 사회적으로는 사용이 되는데요. 법적으로 보면은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이야기합니다.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또 국제적인 측면에서 유엔에서의 청소년은 15세부터 25세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변화는 뭐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변화를 기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장 급등이 일어나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이죠. 성장 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이 시기를 우리가 사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춘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춘기와 청소년기가 또 혼용되기도 합니다. 사춘기는 청소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청소년기 이야기할 때 어덜레센트와 유스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사춘기는 어덜레센트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청소년 유스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뭐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는 청소년기와 같은 말 아니고요. 사춘기는 특히 이제 생물학적인 변화의 시기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청소년기는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용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인 변화로는 성장 급등과 성장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이고, 근데 이제 청소년들의 성장을 보면은요, 여자 청소년들이 더 남자 청소년들보다 조숙하죠. 더 빨리 성장,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가 더 빠릅니다. 또 청소년기에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 그래서 뭐 평상시에는 씻지도 않던 녀석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씻기 시작해요. 중학교 들어가더니 초등학교 때는 씻어라 해도 씻지 않던 아이가 중학교 되고 뭐 한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샤워를 한번 하러 들어가면 1시간씩 안 나오네요. 자, 그 이유가 이 시기가 되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또 성호르몬 활성화로 성적 충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남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발기가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성적인 충동이 일어났을 때 몸에 신체적으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성적인 관심이 많아지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뭐 정보에 대한 궁금함도 많아지고 호기심도 많아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신체적인 변화에 따른 심리적인 변화를 좀 살펴보면은요, 정서성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청소년들이 몸이 변하는데요. 몸만 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춘기, 우리가 사춘기라는 의미를요, 이야기할 때, 쟤 사춘기인가 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상대방이 몸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춘기인가 봐. 야, 너 사춘기야. 라고 표현하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애가 짜증이 많이 나고, 혼자만 있으려고 하고, 예전에 안 하던 짓을 해요. 막 반항도 하고. 그러면 주변에 어른들이 쟤 사춘기야.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있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춘기의 의미는요, 단순히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체 변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심리적인 변화가 표출될 때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신체적인 변화는요, 호르몬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호르몬은 사람의 정서를 다르게 해요. 여자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텐데요.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하시죠. 월경을 할 때 뭔가 나는 월경을 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 난 단계 땡겨. 짜증이 나. 난 괜히 기분이 좋아. 몸이 아프네. 괜히 신경질이 나. 괜히 예민해져.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후군은 내가 뭐 참아야지 한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올라오는 그러한 감정이에요. 혹은 욕구예요. 그래서 뭐 단 걸 많이 먹어 초콜릿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정서적으로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개인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 상태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월경 증후군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성호르몬이 몸에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도 이런 성호르몬 때문에요. 정서적인 심리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춘기에는 왜 굴러가는 낙엽에도 웃는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작은 자극에도 희노애락을 느끼는 정서적인 발동이 굉장히 쉬운 시기가 되어집니다. 또 불안감도 높아져요. 다양한 불안감이 있죠.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 가지 측면의 불안감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불안이 뭐냐면요. 예전에 갖지 않았던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성적인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적인 욕구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혹은 뭐 내 사촌 동생이 내 동생이 갑자기 성적인 욕구를 막 드러낸다, 아니면 표현한다 라고 하면 막 음란물 보다가 걸렸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그냥 넘어가는 분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제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애가 이상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물론 음란물의 수요에 따라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성에 대해 관심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터부시가 있죠. 그래서 성은 나쁜 거야 라는 어떤 사회적인 암묵적인 그 합의와 특히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사회에서 갖는 공포라든지 불안,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성적인 욕구가 일어났을 때 청소년들은 불안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자신에게 일어나는 뭐 내가 잤는데 야한 꿈을 꿨다라고 했을 때 당연한 거지만 뭐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의 영향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본인이 야한 꿈을 꿨어요. 뭐 여자 연예인 꿈을 꿀 수도 있고 좋아하던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불안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사실 그런 부분은 불안이나 죄책감을 느낄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런 죄책감이나 불안이 그렇게 생긴 죄책감이나 불안은 이후에 성과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 때 혹은 성과 관련된 관계, 그러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성 교제를 한다거나 뭐 다양한 측면에서 활동해서의 적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주변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소년기에는요, 과잉 자아의식에 빠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러고 문 확 닫고 들어가죠. 뭐 이런 것들. 자기가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 내가 맞다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부분도 굉장히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잉 타자 의식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청소년기에는요, 뭐 개성 있게 너 예를 들면 뭐 깻잎 머리를 한다거나 예전에 이제 힙합 인기 있을 때 힙합 바지를 입는다거나 요즘에 남자친구들이 스키니진을 입는다거나 이럴 때 야, 옷 좀 이렇게 입지 마. 어떻게 엄마들은 막 난리가 나죠. 아이들 교복 엄청 줄이거든요. 그래서 세탁소나 수선집 가면은 학기 초에 아이들 교복 줄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늘리려고 그러고 아이는 줄이려고 그러고 어떤 아이들은 나갈 때 줄여 입고 집에 들어갈 때 늘려 입기도 하고 엄마 몰래 바지를 하나 더 사서 입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요. 집에서 이거 개성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만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는 유행인 거죠. 그 세대가 유행인 거예요. 그러면서 과잉 타자, 다른 친구들이 날 봤을 때 멋있다고 보겠지?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람들이 다 이쁘게 볼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내면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잉 타자 의식이 발달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 안 하는 것처럼 굉장히 뭐 개성적으로 살고 자기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타인을 의식하고 있는 시기가 이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남의 시선과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지고요. 특히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 혹은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을 때 어떤 집단이 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양성이 다 있을 때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는 그런 집단이 있을 때 굉장히 이제 이성의 시각에 예민해지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청소년기의 심리적인 변화로는요, 고립 욕구가 증가해요. 고립 욕구라는 건 자기만의 어떤 시간과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독립심의 욕구와 함께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의 사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데요. 청소년기가 되면 가능하면 개인의 독립된 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필요로 해요. 근데 이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독립된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기를 바래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혼자 일기도 쓰고 글도 쓰고 하는데 가족의 일원이 뭐 동생이든 엄마든 아빠든 예전에는 일기장을 썼잖아요. 일기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뭐 난리가 나죠. 뭐 누가 내 거 봤냐, 뭐 얘기 많이 하고 막 화내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의 어떤 영역을 침범당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특히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독립 이야기했는데 가장 이제 청소년들이 독립을 빨리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심리적인 독립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특히 부모에게 반항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들을 뭐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청소년기가 되면 수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적인 변화인데요. 인지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또는 사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아동기에 비해서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가상적인 생활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시기예요. 우정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개념이죠. 민주주의, 도덕성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민주운동이라든지 세계적인 어떤 독립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역사를 쭉 보면은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독립을 외치는 것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관순 누나,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유관순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관순 누나라고 많이 표현하죠. 전 여잔데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렇게 학습되어서 그런데요. 그분도 청소년기에 그렇게 이제 활동하셨잖아요. 근데 보면 이 시기에 그렇게 용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시기에 어떤 자기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그런 내면적인 힘이 생기는 시기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또 많이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자신의 이념이나 이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진 시기를 청소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확 커지는 인지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가 청소년기이고요. 이러한 인지적인 발달은 타인의 입장과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청소년기가 딱 됐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발달 과정상 점점 더 이제 나아지고 사고하는 능력의 폭이 커지고 뭐 이러는 거기 때문에 초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의 뭐 인지적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작용을 합니다. 사회적인 변화로는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의 역할이나 이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가 이제 구분되고 있는데요. 아동은 아동의 것을 요구하고 성인은 성인의 역할을 요구하죠, 사회에서.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제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고요. 성인은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의 어떤 권리와 책임이 중요한 시기지요. 그런데 청소년의 역할이 모호해요. 이게 아까 청년과 소년의 중간 단계다라고 하니까 이 역할 자체가 모호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동의 역할을, 때로는 성인의 역할을 주변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마다 혹은 상황마다 다르게 이 사람 청소년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을 안 들을 때는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듣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옛날엔 잘하더니 왜 요즘에 엄마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다가 뭔가 이제 아이가 혼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주기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것도 못하냐? 이런 건 혼자 해야지. 라고 이중적으로 아이를 대하거든요. 청소년을 그렇게 이제 대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도 모호한 거예요. 과도기에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역할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 본인도 어렵고 딱 명확하지 않으니까 본인도 혼란스럽고 주변의 사람들도 가족들도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혼돈은 이제 굉장히 흔히 발생하는 일이고요. 이것이 문제행동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게 청소년 시기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확률이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서 이제 높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은 혼란,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사회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혼란, 심리적인 혼란, 신체적인 혼란, 혼돈의 시기다. 뭐 주변에서 잘해준다고 해서 다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호르몬도 막 갑자기 변해서 혼란스러운데 사회적인 기대도 굉장히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나를 혼란스럽게 해. 그럼 청소년기는 당연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많은 문제 행동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행동에 노출되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